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제 신뢰도의 종류와 이제 정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에서 신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개념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일관성, 안정성 이런 개념이죠.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뢰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단 신뢰도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검사에 대한 안정성,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우리가 안정성 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정성 계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성 계수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실시한 검사 점수를 검사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번 검사, 그러니까 검사지도 같고 사람도 같은 것이죠. 사람도 그래서 검사한 시기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 또 장단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월 1일 날 검사했는데 9월 1일 날 똑같은 검사 했는데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신뢰도는 1이죠. 아주 일관되니까. 근데 검사를 했는데 전혀 다 틀리다. 야, 이것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신뢰도 계수의 최대값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수는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뜻하며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고 했고, 자, 초기 실시의 점수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동일한 도구에서 얻는 점수 간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우리가 지능검사 라든지, 그리고 성격 MBTI 성격 검사 또는 성격 5요인 픽5 이런 등에 적합하다. 왜? 지능이나 성격은 어떤 한두 달, 1, 2년 사이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쭉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죠. 자, 이 단점으로는 만약에 검사 실시 간격이 짧았다 라고 하면은 2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으니까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2월에서 자기가 체크한 곳에 다시 체크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억 효과라든지 연습 효과라고도 같은 말로 쓸 수 있고, 또 검사 실시 시간 간격이 길 때는 민감성 효과라고 해서 민감성 효과를 라고 합니다. 이 민감성 효과는 학습 효과들, 그동안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했는데 첫 번째 검사에서 또는 시험에서 그 문제를 틀렸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틀려왔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시험 봤을 때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학습 효과인 것이죠. 또는 그만큼 성숙된 것이죠.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성숙 효과. 또 응답자 속성의 변화. 자, 응답자 속성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 요인 변화도 있습니다. 피검사자의 질병이나 피로, 기분 등, 또 환경적 요인 변화도 있겠죠. 날씨, 소음, 기타 방해 요인, 또 측정 속도의 변화,
연령이라도 측정하는 특성의 변화가 있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측정 속도의 변화는 질문의 의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성 개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단점은 이월 효과, 민감성 효과, 개인적 요인 변화, 그리고 응답자 속성의 변화, 환경적 요인 변화, 측정 속도의 변화,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는 동형 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동성 검사 또는 평행 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똑같은 검사지는 다른데, 이거는 검사지는 다른데 사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이도가 비슷한 검사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두 개를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검토하는 것이죠. 이 상관계수를 우리가 동동성 계수라고 합니다. 자, 동형검사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문항수, 동일한 형식, 비슷한 정도의 문항 곤란도를 가진 검사로 평행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동형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억 효과라든지 우리가 검사 재검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부작용이 기억 효과라든지 이월 효과 이런 것은 감소되겠죠. 감소되지만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중복의 정도와 시간상의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자, 그렇지만 이것은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점으로 우리가 그 제작하기 어렵고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분 신뢰도입니다. 반분 신뢰도. 말 그대로 딱 반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내적 합치도 검사. 자, 이거는 단일 척도의 두 개의 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일종의 동형 검사 신뢰도로서 문항 간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인 것이죠. 문항이 50문항 있으면 25문항씩 반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모든 문항이 이런 중심적인 구성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검사를 문항수가 같도록 반씩 나누어 개인별로 두 개의 점수를 구해서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것인데, 자, 이것은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해도 가능하죠.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안정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검사를 하니까 시간적인 안정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둘로 구분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측정한 것으로서 이런 종류의 신뢰도 계수를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다른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내적 합치도 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서로 같은 속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종류, 나누는 종류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 자, 전후 반분법.
자, 문항을 앞뒤로 양분하는 것이죠. 전호 방분법, 또 기호 반분법, 문항을 짝수, 홀수로 나누는 것이죠. 홀짝, 기호 반분법, 홀짝. 또 난스푸법, 임의로 추출하는 것이죠. 난스푸법, 임의로 추출. 짝진 임의배치법, 문항을 무작위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 난스푸법, 짝진 임의배치법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양분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법은 틀립니다. 자, 이거는 그 문항을 앞뒤로 나누는 거하고 그 양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양분법이 나오면 이것은 틀린 얘기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밑으로 보면은 한 번의 측정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 있고, 이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 측정 대상의 속성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입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이거는 우리가 동질성 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질성 계수. 자, 반분 신뢰도는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 계수가 다르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내적 합치도보다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게 만들어진 공식인 것이죠. 그래서 쿠터 리차슨 20과 KR과 클룸바 알파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쿠터 리차든 20 KR 그리고 클룸바 알파, 우리가 요거는 두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클룸바 알파 계수가 높다는 것은 그 문항 간 정적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알파 값이 크다는 것은 그 어떤 문항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전 대학에서 대학원 가갖고 만약에 전 그 어떤 척도 검사 척도를 개발할 경우에 그 문항들이 성실성의 문항들이 15개, 책임감의 문항 15개, 이렇게 이제 문항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존 문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문항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설문지를 돌려서 통계를 돌리게 되면 그 요인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항들끼리 동일한 것끼리 모이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는 문항들끼리 그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하면은 이 클룸바 알파 계수 굉장히 작게 나오고, 문항들이 굉장히 동질적이면 이 클룸바 알파가 개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클룸바 알파가 75, 80, 99.7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항들의 어떤 동질적인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룸바 알파 계수는 우리가 문항이 3개 이상에 된 보기의 검사에 사용할 수 있고, 서술적인 것에 사용할 수가 있죠. 서술형. 그리고 쿠터 리차슨 공식 20은 이거는 2분 채점 문항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yes, no, OX 문제. yes, no, OX. 그래서 이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는 동질성 계수라고 하며 클룸바 알파 계수는 문항이 3개 이상 보기로 된 서술형 검사에 사용하고, 쿠터 리차슨슨 공식 20은 yes, no나 아니오, yes, no나 OX라고 하는 2분 채점 문항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는 이 채점자 신뢰도입니다. 채점자 신뢰도.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채점자마다 신뢰도가 다른지 맞는지를 따져서, 그 채점자가 여러 명인데 똑같은 비슷한 점수로 나왔다 그러면 채점자가 신뢰도가 높은 것이죠. 근데 채점자가 10명인데 다 틀리다, 이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채점장한 신뢰도는 어떤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채점장한 신뢰도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뢰도의 종류를 쭉 배웠는데, 이런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차, 그 다음에 문항수,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문항 반응수, 뭐 2개냐 3개냐 2점 척도냐 3점 척도냐 5점 척도냐 뭐 9점 척도냐 뭐 이런 거죠. 문항수. 그리고 문항의 난이도, 문항이 이제는 얼마나 어렵게 작성됐냐, 쉽게 작성됐냐, 검사 유형 3가지 뭐 있었죠. 속도에 따라서 뭐 실시 방법 이런 것들, 또 신뢰도 계산 방법, 뭐 클론버 알파를 쓸 거냐, 뭐 쿠터를 쓸 거냐, 여러 가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신뢰도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도의 종류를 보시면 돼요. 검사, 재검사, 뭐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사의 신뢰 방법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개인차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죠. 개인차가 없으면은 신뢰도는 0으로 나옵니다.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 문항수는 문항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문항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검사에 뭐 298문항 너무 많다, 줄여달라, 자칫 너무 줄였다가는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자, 문항 반응수는 문항에 따른 반응수가 많을수록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뢰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9점 척도를 하면 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신뢰도 계수에 또 문항의 난이도가 50일 경우가 신뢰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딱 중간 P 배웠죠. 그래서 그 문항의 난이도가 50일 경우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해서 라고 볼 때 요 6가지가 맞는 거고, 근데 뭐 규준 집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규준 집단, 이거는 X죠. 응답자 수 X.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응답자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답자가 1000명, 2000명, 물론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일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봤을 때, 후강 효과, 관용 효과, 중앙 집중 경향, 논리적 오류, 요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당도인데, 타당도는 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측정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검사에서 인삼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의 신뢰도 크기는 이론적으로는 그 검사의 타당도의 최대값이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신뢰도와 타당도의 차이점을 좀 배운 적이 있었죠. 첫째를 신뢰도라고 하면 둘째는 타당도라고 하면은, 자, 그럼 첫째가 있으면 둘째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꼭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둘째가 있으면 반드시 첫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는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 중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타당도는 말 그대로 내용을 검사를 하는 것이죠.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재고자 하는 어떤 구성 개념을,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전문가. 그리고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성취도 검사가 그 학년에 적합한지, 이렇게. 그래서 곱셈이나 철자 쓰기 검사, 그 문항들의 곱셈이나 철자 쓰기 문항도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타당한 것이죠. 그리고 검사 제작자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을 하고, 이 내용 타당도는 이 성격이나 적성 검사보다는 능력이나 숙달 정도에 관한 검사죠. 능력이나 숙달 정도에 관한 검사로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능력을 재는 인지적 능력 검사에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 능력 검사에 보면 성취도 검사가 있죠. 인지적 능력 검사에 유용하다. 그렇지만 내용 타당도는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에 보면은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수치화하기가 어렵다. 자, 안면 타당도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검사를 하다가 그럴듯하네, 이건 나하고 맞는 것 같네 라고 해서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수검자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일반인이 측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거 관련 타당도,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거는 준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심리검사 특정 준거와 어떤 상관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준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점수가 직무 성과나 학업 성과 등의 특정 활동 영역에 준거 얼마나 잘 예측해 주는지를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언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인전 우리가 채용 때 만약에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봤어요. 근데 99점 나왔어요. 굉장히 우수해. 근데 실제로 6개월 정도 근무평가를 보니까 그 근무평가의 준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근무평가 형편없어. 이건 예언타당도가 안 맞는 거겠죠. 이와 같이 준거 점수와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나죠. 걸리죠. 이 동시차당도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검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검사와 준거 검사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입사 후에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시점이면은 이렇게 인사고과 점수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검사를 해서 바로 준거 점수 평가 인사고과에 관련된 점수와 바로 비교를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사 후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현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새로 개발한 적성검사와 준거 측정을 동시에 해서 얻은 두 점수가 상관의 크기가 동시타당도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6개월이 지났는데 얘가 근무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그때 만들어진 검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점수가 좋아. 검사 점수 좋아. 이러면 동시타당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인타당도는 구성타당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론적 개념에서 이론적 개념이 검사에서 측정되고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업흥미검사의 문항들이 어떤 계산 문제나 추리 문제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검사는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로서는 굉장히 구성타당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성타당도가 높으려고 하면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높아야 되고, 요인 분석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높은 문항들끼리 이제 묶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인타당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분석법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렴타당도는 그 이론적 개념이 유사한 것끼리 동시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 개발된 검사와 기존의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유사한 이론적 개념으로 을 가진 검사와 동시에 검사를 해서 두 개를 상관계수를 상관을 했을 때 정적 상관이 높을수록 이건 어떻습니까?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수렴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어떤 상관계수? 정적 상관계수. 자, 변별타당도는 이거는 차별적 타당도, 판별타당도라고 합니다. 이론적 개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만든 검사와 기존에 만든 검사 이론적으로 전혀 다른 무관한 검사와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계수가 아예 안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로 막 나오고, 그래서 부적으로 나오죠. 부적 상관관계. 그래서 부적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변별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왜? 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계수 낮을수록 변별력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부적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변별타당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자, 요인분석법은 검사의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로 묶인 것을 의미하죠. 자, 요 MMPI는 이건 다속성 측정 방법의 행렬 분석인데,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1차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지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거타당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표집의 오차, 표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안 나도록 범위 제한, 측정, 중거 측정의 신뢰도, 중거 측정의 타당도. 여기서 우리가 범위 제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거 타당도 계산을 위해서 검사 점수와 중거 점수의 전체 점수를 포괄하지 않고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죠. 자, 신입 A라는 회사에 그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200명을 했어. 근데 합격자가 70명이야. 70명만 가지고 중거타당도를 하는 것보다는 200명에 포함된, 떨어진 사람까지 포함된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중거타당도가 타당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한다면 타당도 개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과 해석 시 고려사항 간단하게 보시면, 사용 목적, 예측하고 분류 및 진단하고 자기의 증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측, 분류 및 진단, 자기의 증진. 예측, 분류 및 진단, 자기의 증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해석 시 고려사항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하고, 내담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고,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중요하죠. 평가적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 이거를 말로 장난칠 수 있어요.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인데 전문적 용어를 사용한다. X죠. 또 내담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는데 점수를 있는 그대로 고려한다. X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는데 이건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평가적인 언어 사용 안 된다고 하는데 비평가적이라고 쓰면 X죠. 평가적인 언어 사용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비평가적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그 2주차 1차 시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